러시아도 포기했습니다. 미국도 손을 들었습니다. 80년간 전 세계 강대국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깨지 못한 기술의 벽. 그런데 광산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뚫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조 원가는 절반으로 폭락했고 강대국들의 독점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반전. 그 기술의 출발점은 러시아가 실패하고 봉인해버린 바로 그 연구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울국제항공방산 전시회장. 전 세계 42개국에서 몰려든 방산 관계자 8만여 명의 열기로 전시장 안은 후끈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각국의 최첨단 무기와 장비들이 축구장 12개를 합친 규모의 전시 공간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최신의 전투기도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한국관 한쪽 구석에 걸린 가로 3m짜리 대형 배너 하나였습니다.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저는 그 문구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어요. 옆에 서 있던 알렉세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유령이라도 본 거야? 저거 봐. 저는 배너를 가리켰습니다. 알렉세이의 눈이 배너를 훑었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코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군. 아시아 업체들 특유의 과대 포장이야. 세계 최초, 상용화. 저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우리가 그걸 왜 모르겠어. 알렉세이 볼코프, VSMPOAVISMA의 기술이사이자 제 30년 지기 동료입니다. 세계 최대 티타늄 생산 기업의 핵심 인물답게 티타늄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단호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드미트리 코발렌코. 올해 61살이고 33년간 러시아 연방국방부 군수기술총국에서 전략 소재를 담당했습니다. 소재과 차관보까지 올라갔다가 3년 전 퇴임한 뒤 지금은 군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죠. 티타늄. 이 단어를 들으면 제 가슴 한쪽이 저릿해집니다. 단순한 금속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과 얽혀 있는 단어니까요. 그 배너 앞에서 저는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 연구소, 실험실에 가득하던 오존 냄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빅토르 세르게예비치 박사. 제 아버지의 절친한 벗이자 저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은사님.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 플라즈마의 마법사라 불리던 천재 과학자. 그분이 평생을 바쳐 도전했다가 끝내 무릎을 꿇은 기술. 바로 저 배너에 적힌 그 기술이었습니다. 드미트리, 가자. 시간 낭비야. 알렉세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저기 좀 더 보고 가자. 뭘 봐.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야. 소련 과학 아카데미 천재 200명이 매달려도 못 해낸 걸 저 작은 나라. 연구원 몇 명이 했다고? 웃기는 소리지. 알렉세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너 한 줄이 자꾸만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이 6글자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타고 계신 비행기 한 대에 티타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최신의 여객기 기준으로 기체 무게의 15%가 순수 티타늄입니다. 전투기는 더 심해요. 최신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티타늄 무게만 수톤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기체 전체 원가의 30%를 훌쩍 넘기죠. 왜 이렇게 비싼 금속을 써야만 할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티타늄은 강철만큼 단단하면서도 무게는 45%나 가볍습니다. 섭씨 1650도의 초고온에서도 형태를 유지하고 바닷물에 수십 년을 담가놔도 녹이 슬지 않죠. 전투기 엔진처럼 극한의 열과 압력이 동시에 가해지는 환경에서는 티타늄 말고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가 막힌 모순이 등장합니다. 티타늄은 지구에서 9번째로 흔한 원소예요. 말 그대로 땅을 파면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일반 스테인리스 강철의 7배가 넘죠. 흔한데 왜 비싸냐고요? 캐내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녀석을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이 지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티타늄은 용광로에서 녹는 순간 주변의 산소와 질소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는 화학적 블랙홀로 변합니다. 산소가 티타늄 조직 속으로 한 번이라도 파고들면 그 순간 천하무적의 강도는 사라지고 유리처럼 바스러지는 약한 금속으로 변해버리죠.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 엔진 부품이 갑자기 유리처럼 깨진다면 상상만으로도 근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티타늄 가공은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특수 장비로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며 이루어집니다. 티타늄 최종 가격의 80% 이상이 바로 이 가공 비용이에요. 원재료는 껌값인데 요리하는 비용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거대한 티타늄 덩어리에서 전투기 부품을 깎아내면 완성된 부품은 전체의 고작 13%입니다. 나머지 87%는 바닥에 수북이 쌓인 금속 가루, 즉 스크랩이 돼버리죠. 87%입니다. 100억짜리 티타늄 원자재를 사면 87억 원어치가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걸 다시 녹여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바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기계로 깎는 그 순간 마찰열로 달아오른 티타늄 가루 표면에 공기 중 산소가 들러붙어 버리거든요. 이미 산소에 오염된 티타늄은 아무리 다시 녹여도 항공 부품에 쓸 수 있는 순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조 원어치의 티타늄 스크랩들이 두 번 다시 하늘을 날지 못하고 고철상으로 넘겨져 제철소의 합금 첨가제 따위로 헐값에 팔려 나갑니다. 비행기 부품이 될 수 있었던 금속이 철근 속에 섞여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 80년간 인류가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바로 제 은사, 빅토르 세르게의 비치 박사였습니다. 소련 시절이었습니다. 빅토르 선생님은 수소 플라즈마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12,000도가 넘는 플라즈마 화염으로 티타늄 속 산소를 강제로 태워날려 버리겠다는 발상이었죠.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소련 과학 아카데미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했을 정도니까요. 국방부는 3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수기술총국의 젊은 장교로서 그 예산 집행 서류를 직접 처리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대실패였습니다. 산소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몰아낸 수소가 그 빈자리로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티타늄 조직 사이사이에 수소가 촘촘히 박혀버리자 이번에는 금속이 과자처럼 바삭바삭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려고 방사선을 쏘았는데 정상 세포까지 다 태워버린 셈이죠. 당시 기술로는 10,000도가 넘는 플라즈마의 온도와 반응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빅토르 선생님은 실험실에서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 쥐셨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비 삭감 통보가 내려온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결론은 명확했죠.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불가하다. 도장을 찍고 서류를 덮는 순간 문 밖에서 빅토르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옆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뒤로 빅토르 선생님은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실험실에 출근하는 대신 보드카 병을 들고 계시는 날이 잦아졌어요. 제가 찾아뵐 때마다 선생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드미트리, 이 기술은 반드시 누군가 완성하게 될 거다. 다만 우리 손으로는 안 될 뿐이야.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건 그로부터 5년 뒤였습니다. 향년 73이었죠. 저는 서울 전시장에 그 배너 앞에 서서 돌아가신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뻑뻑하게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저건 불가능한 기술이야. 알렉세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소련의 천재 과학자 200명이 매달려도 못 해냈고 세계 최대 티타늄 광산을 가진 러시아조차 포기한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저 배너는 해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인지 기적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한국재료연구원, 영어 약자로 KIMS라고 불리는 곳에 방문 요청을 넣었습니다.
검증을 빙자한 방문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속내는 사기를 증명하겠다는 쪽에 가까웠어요. 알렉세이도 동행했습니다. 아니, 동행한 정도가 아니라 저보다 더 의욕적이었죠. 내가 직접 가서 저 허풍쟁이들 면전에서 틀린 부분을 짚어줄 거야. VSMPOAVISMA 기술이사인 내가 검증하면 그걸로 끝이지. 알렉세이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저 기술이 진짜라면?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KIMS 연구소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가까이 달려야 하는 거리였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곳곳에 솟아있는 아파트 단지들, 사너리를 감아 도는 터널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빅토르 선생님의 낡은 연구, 노트 생각뿐이었습니다. 출국 전 집 서재에서 꺼내 가방 밑에 넣어둔 그 노트. 누렇게 바램 표지에 선생님의 필체로 적힌 플라즈마, 탈산소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눈에 밟혀 있었죠. 연구소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이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봤던 대단한 배너에 비해 연구소 건물은 소박했어요. 러시아의 연구시설들, 모스크바 국립 과학센터나 노보시비르스크의 핵물리 연구소 같은 곳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건물 5동이 나지막하게 모여있는 캠퍼스 형태였죠. 알렉세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봐라. 이런 규모로 세계 최초를 해냈다고? 우리 VSMPOAVISMA 본사 연구동 하나만큼도 안 되잖아.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티타늄 연구소의 위용에 비하면 이곳은 동네 대학교 실험실 수준으로 보였으니까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은 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흰색 연구복, 은퇴 안경, 보통 체구의 말라른 인상,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표정에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실험 데이터처럼 건조하고 정확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십니까. KIMS 티타늄 소재 연구팀 수석연구원 박진우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거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책상에서만 앉아있는 관료의 손이 아니었어요. 수천 번의 실험을 직접 수행한 연구자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알렉세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시회에서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기술을 상용화했다고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 러시아를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 어디도 해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최초로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알렉세이의 목소리에는 정중함의 껍데기, 아래로 노골적인 불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박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수백 번 겪어본 사람처럼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담긴 확신. 허풍이나 과장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 뒤로 묘한 전율이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알렉세이는 팔짱을 낀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보여주신다니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죠. 저는 VSMPOAVISMA에서 25년간 티타늄만 만져온 사람입니다. 눈속임은 3초면 알아챕니다. 박진우 박사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검증 장비를 직접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희 장비가 아니라 귀하의 장비로 측정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 알렉세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속으로 놀랐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당신 장비로 직접 검증하라고 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허풍쟁이는 검증을 피하지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알렉세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자식 태도가 좀 이상해. 보통 사기꾼은 저렇게 당당하지 않거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창원 시내의 한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빅토르 선생님의 연구 노트를 펼쳐놓고 30년 전 선생님이 적어내려간 수식과 실험 기록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선생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탈산소 성공. 그러나 2단계 수소 제거 실패.
동시 처리의 한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 밑에 연필로 흐릿하게 덧붙인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단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30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한 줄이 지금은 섬광처럼 눈에 꽂혔습니다. 단계를 분리한다.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눈다. 설마 한국 연구진이 바로 그 방법을 찾아낸 건 아닐까. 창밖으로 창원 시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한국의 작은 도시가 평화롭게 잠들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80년 묵은 저주가 정말로 깨졌는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허풍에 불과한지를.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내일 제가 보게 될 것이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을 뿌리째 흔들어 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9시 KIMS 연구소 3동 지하 1층 특수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깥의 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건조한 기류가 피부를 감쌌어요. 실험실 전체가 정밀한 온습도 관리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들어선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공 아크로, 플라즈마 반응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전자연미경. 하나하나가 수억 원대의 고가 장비였죠. 규모는 작았지만 밀도가 높았습니다. 러시아 연구소처럼 넓은 공간에 장비를 흩어놓은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 필요한 것만 빈틈없이 배치해 둔 형태였어요. 알렉세이가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비 자체는 나쁘지 않군.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상용화까지 했다고? 우리 연구소 실험실 하나보다 작은데. 박진우 박사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손에 마커를 들고 우리를 향해 돌아섰죠. 시연에 앞서 이론적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알렉세이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허점을 찾겠다는 표정이었죠. 박진우 박사가 마커를 들어 화이트보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련의 수소 플라즈마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알렉세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등을 고추 세웠어요. 자국의 실패를 외국 연구자가 분석한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진우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려나간 내용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련팀은 수소 플라즈마를 12,000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티타늄 내부의 산소를 환원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죠.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 수증기로 빠져나가면 깨끗한 티타늄만 남으니까요. 정확했습니다. 빅토르 선생님이 설계한 공정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반응 속도의 비대칭이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두 개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산소가 빠져나가는 속도와 수소가 침투하는 속도.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산소 제거가 85% 이상 진행되면 티타늄 내부에 빈 격자 자리가 생기고 바로 그 순간 수소가 폭발적으로 침투합니다. 소련팀은 이 교차점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련 연구의 실패 원인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빅토르 선생님이 30년 전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놓은 그 문제점을 화이트보드 하나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었어요. 알렉세이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소련 연구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기밀 해제가 안 됐을 텐데. 박진우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련 원본 자료는 저희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험을 저희가 직접 반복했습니다. 7년간 3,400회 넘게요. 실패의 패턴을 분석하면 원인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7년, 3,400회. 그 두 숫자가 공기 중에 떠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400번이나 같은 실패를 반복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니,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을 3,400번에 걸쳐 체계적으로 해부한 것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박진우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외과 수술적 2단계 분리 공정. 그가 그린 도식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 숨겨진 발상의 전환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단계. 수소 플라즈마로 산소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가 침투하는 건 허용합니다. 아예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알렉세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수소 침투를 허용한다고요? 그러면 수소 취성 때문에 금속이 다 망가지잖아요. 맞습니다. 1단계만으로는 쓸 수 없는 금속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있습니다. 박진우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1단계에서 산소 제거가 완료되는 찰나, 즉시 2단계로 전환합니다. 고진공 환경에서 잔류 수소를 강제 탈기시키는 겁니다. 티타늄 격자 사이에 박혀있던 수소 원자들을 진공의 힘으로 하나하나 빨아냅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단계를 분리한다. 간밤에 빅토르 선생님의 연구 노트에서 읽었던 그 한 줄. 단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흐릿한 연필 글씨로 적혀있던 그 문장. 선생님도 이미 답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그걸 실현할 기술이 30년 전에는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은퇴한 제자가 앉아있는 이 실험실에서 한국의 한 연구자가 바로 그 답을 실현해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알렉세이가 코끝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전환하는 타이밍 제어가 가능합니까? 수소가 격자 깊숙이 침투하기 전에 빼내야 한다는 건데 그 윈도우가 겨우 몇 초에 불과할 텐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었죠. 박진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전환 윈도우는 약 4.7초입니다. 저희가 3,400회의 실험을 통해 확인한 최적의 전환 타이밍이죠. 4.7초.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산소가 빠져나가고 수소가 깊이 침투하기 전에 그 찰나의 틈. 소련이 찾지 못했던 바로 그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알렉세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론적 반박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좋습니다. 이론은 들었으니 이제 실제로 보여주시죠. 박진우 박사가 실험실 안쪽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험 테이블 위에 은회색 금속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형태도 제각각인 티타늄 스크랩이었죠. 전투기 부품을 깎아내고 남은 찌꺼기들이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스크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엔진 블레이드 가공 후 나온 티타늄 스크랩입니다. 현재 상태의 산소 농도를 먼저 측정하겠습니다. 그가 시편을 가스 분석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30초쯤 뒤 모니터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820 pp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었으니까요. 항공기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티타늄의 산소 농도 기준은 500 ppm 이하입니다. 1820이면 기준치의 3배를 훌쩍 넘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죠. 이 스크랩을 지금부터 저희 공정에 투입합니다. 처리 시간은 약 40. 박진우 박사가 스크랩을 플라즈마 반응기에 넣었습니다. 두꺼운 스테인리스 챔버의 문이 닫히고 진공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문거리는 기계음이 실험실 전체를 채웠어요. 40분. 쉽게 말했지만 그 4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40분이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반응기 옆에 서서 모니터에 뜨는 실시간 데이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면 즉시 지적하겠다는 태세였죠.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무대 위의 드러머처럼 미친 듯이 두들기고 있었어요. 20분이 지났을 때 모니터에 1단계 완료, 2단계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공 펌프의 출력이 급격히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진공 탈기 모드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박진우 박사가 말했던 4.7초의 골든 타임. 산소가 빠져나간 자리에 수소가 깊이 파고들기 전 진공의 힘으로 수소를 강제 배출하는 결정적 순간. 나머지 20분이 흐른 뒤 반응기의 경고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 완료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챔버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금속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집게로 꺼내진 시편의 색깔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투입 전의 칙칙한 회색이 아니라 맑고 균일한 은빛으로 변해 있었죠. 하지만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시편을 다시 가스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알렉세이가 모니터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저도 2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30초. 모니터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450 ppm. 실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820에서 450점, 항공 엔진 부품 기준인 500 ppm을 거뜬히 통과하는 수치.
고철상으로 가야 할 쓰레기가 전투기 엔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최상급 소재로 변한 겁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알렉세이는 달랐습니다. 잠깐.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분석기가 보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장비로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아무런 동요 없이 시편을 알렉세이에게 건넸습니다. 하세요. 그 단 한마디. 어떤 변명도, 어떤 방어도 없었습니다. 알렉세이가 가져온 휴대용 XRF 분석기는 VSM-POA-VISMA가 자체 개발한 정밀 장비였습니다. 러시아 군수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와 동일한 모델이죠. 알렉세이는 능숙하게 장비를 세팅하고 시편을 올려놓았습니다. 측정 시간 45초. 알렉세이의 얼굴이 장비 모니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목 근육이 서서히 경직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PP. 측정 완료음이 울렸습니다. 알렉세이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알렉세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30년 지기 동료로서 처음 보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혹. 아니, 당혹보다 더 깊은 무언가. 463 ppm. 거의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장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장비의 조작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 정밀도의 분석 장비가 한국 연구진의 결과를 그대로 확인해 준 겁니다. 알렉세이가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탁 소리가 났어요. 실험실 안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장비 문제가 아니야. 알렉세이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대신 시편을 손에 들어 올렸습니다. 불과 40분 전까지 쓰레기였던 금속 조각. 지금은 전투기 엔진에 바로 장착해도 되는 최상급 티타늄.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 무게가 80년 역사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박진우 박사가 추가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오전에 보신 건 단일 시편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대량 처리 공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전후의 미세 조직 비교도 함께요. 알렉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양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단일 시편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에서도 품질 편차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한 개 잘 만드는 거랑 1000개를 똑같이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한두 개 성공하는 것과 산업 현장에서 수천 개를 일관되게 생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러시아가 수많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도 상용화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오후 시연은 옆 건물의 파일럿 플랜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실보다 10배는 큰 공간에 산업용 규모의 플라즈마 반응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박진우 박사가 50kg 분량의 티타늄 스크랩을 반응기에 투입했습니다. 스크랩들은 크기도, 형태도, 산소 오염 정도도 제각각이었죠. 실제 산업 환경에서는 이렇게 불균일한 스크랩이 들어옵니다. 저희 공정은 이 불균일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리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박진우 박사는 우리를 옆방의 분석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모니터에 과거 생산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난 18개월간 처리한 배치별 산소 농도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78개 배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500ppm 이하. 평균 산소 농도는 438ppm. 표준 편차는 겨우 22점. 제가 33년간 군수 품질 관리를 해온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이 수준의 일관성은 경이로운 겁니다. 러시아 VSM-POA-VISMA의 새 티타늄 생산 공정도 배치 간 편차가 이보다 큽니다. 새 원자재로 만들어도 이 정도 균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오염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이 수치를 찍고 있다니. 알렉세이도 그 그래프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더니 물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플라즈마 공정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을 텐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에너지 비용이 천문학적이면
상용화는 불가능하니까요. 박진우 박사가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새 티타늄을 처음부터 만드는 크롤 공정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약 65% 절감됩니다. 65%요? 알렉세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어요. 원가는요? 기존 새 티타늄 대비 약 55% 수준입니다. 55%, 절반에 가까운 가격. 새로 만든 것보다 더 싸면서 품질은 동등하다. 알렉세이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세 조직은 어떻습니까? 기계적 물성이 새 티타늄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더 이상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이었어요. 박진우 박사가 전자현미경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에 두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떠올랐어요. 왼쪽은 새 티타늄의 미세 조직, 오른쪽은 재활용 티타늄의 미세 조직. 저는 30년간 수천 장의 미세 조직 사진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진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른쪽, 재활용 티타늄의 조직이 오히려 더 치밀하고 균일해 보였습니다. 플라즈마 처리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동시에 결정립이 재배열됩니다. 그 결과 인장 강도가 새 티타늄 대비 3에서 5%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활용품이 새 것보다 좋다고요? 알렉세이가 현미경 모니터를 30초 넘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 말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고 있던 상식이 뒤집어지는 순간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생을 티타늄 조달에 바친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불가능의 영역이 무너졌다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것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양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기술이 진짜 게임을 바꿀 수 있는지는 양산 현장을 봐야 알 수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창원 시내의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침대 위에 빅토르 선생님의 연구 노트를 펼쳐 놓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30년 전 모스크바의 그 연구실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빅토르 선생님은 매 실험마다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하셨어요. 실패한 실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827번의 실험, 827번의 실패. 하지만 선생님은 한 번도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대신 매번 이렇게 적으셨죠. 새로운 데이터 수집 완료. 827번의 실패를 827번의 데이터 수집이라고 적은 사람. 그분이 바로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연구비 삭감이 결정되기 일주일 전에 적으신 메모. 1단계 탈산소 성공. 그러나 2단계 수소 제거 실패. 동시 처리의 한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단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오늘 KIMS 실험실에서 제가 목격한 것의 원리가 바로 이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답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답을 실현할 기술이 없었을 뿐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간격을 메워준 거죠. 그런데 그 간격을 메운 사람이 러시아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도, 유럽인도, 일본인도 아니었어요. 광산 하나 없는 한국의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인지,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진 기쁨인지, 둘 다인지, 감정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선생님이 이 결과를 보셨더라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봐라, 드미트리. 내가 뭐라고 했어. 누군가 반드시 해낼 거라고 했잖아.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이 뿌옇게 번져 보였어요.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렉세이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두 손에 맥주캔을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 그답지 않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깨어 있었으니까요. 호텔 방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맥주를 한 모금씩 마시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알렉세이였습니다. 드미트리, 솔직히 말해. 오늘 본 게 진짜라고 생각해? 저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넌 내 장비로 직접 측정했잖아.
알렉세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래. 내 장비로 확인했어. 조작이 아니야.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 VSMPOAVISMA가 세계 티타늄 시장의 35%를 쥐고 있어. 보잉, 에어버스 다 우리한테 와서 원자재를 사가거든. 그런데 한국이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같은 걸 절반 가격에 만든다면.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올 말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의 독점이 무너진다.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 저는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험실이랑 파일럿 규모에서 성공한 거랑 실제 양산 라인에서 돌아가는 건 다른 문제야. 내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간다고 했잖아. 거기서 진짜 양산 현장을 보고 판단하자. 알렉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이 진짜 승부다.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빅토르 선생님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827번의 새로운 데이터 수집 완료. 선생님은 아셨을까요? 선생님의 827번의 실패가 30년 뒤 지구 반대편에서 한 무명 연구자의 3400번의 실험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구자가 선생님이 마지막 페이지에 남기신 힌트를 현실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과학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출발점이 되고 한 세대가 못다한 꿈을 다음 세대가 완성하는 것.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KIMS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KIMS가 과학자들의 조용한 작업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철과 불이 부딪히는 전쟁터였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곳곳에서 금속을 다루는 날카로운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소재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안전모와 보호 안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오늘 보실 곳은 KF-21 보람의 엔진 부품 제조 라인입니다. KIMS에서 개발한 재활용 공정이 실제 양산에 적용되는 현장이죠. KF-21 보람의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그 심장인 제트 엔진의 핵심 부품을 재활용 티타늄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점까지도 저는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험실 수준의 성공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기 엔진에 재활용 티타늄을 쓴다.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전투기 엔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엔진 내부 온도는 1400도를 넘기고 터빈 블레이드는 초당 수만 회전을 견뎌야 합니다. 이런 극한 조건에서 소재의 미세한 결함 하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 곳에 재활용 금속을 쓴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진공 주조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이 보호복 위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라인을 따라 걸으며 공정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구역. KIMS에서 처리된 재활용 티타늄 인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덩어리의 무게가 200kg. 은빛으로 반짝이는 인곳의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했어요. 두 번째 구역. 진공 아크 재용해로. 재활용 인곳을 다시 한번 녹여 최종 형상으로 주조하는 공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역. 정밀 가공 라인. 초정밀 CNC 기계가 밀리미터의 100분의 1 단위로 부품을 깎아내고 있었죠. 네 번째 구역. 비파괴 검사실. 완성된 부품 하나하나를 초음파와 엑스레이로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구역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검사 데이터를 들여다보았어요. 지난 6개월간 이 라인을 통과한 부품 수는 4200여 개. 불합격률은 0.3%. 0.3%요? 새 티타늄으로 만든 부품의 일반적인 불합격률이 1에서 2%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이건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알렉세이가 제 옆에 서서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가고 있었어요. 이건 불합격률이 아니라 거의 무결점 수준인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담당 부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조직이 더 균일해지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재활용 티타늄이 오히려 새 티타늄보다 품질 안정성이 높습니다. 쓰레기에서 만든 게 새 것보다 낫다. 이 말이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 관계자들 귀에 들어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저와 알렉세이처럼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겠죠.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라인의 끝에서 완성된 부품 하나를 직접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KF-21 엔진의 컴프레서 블레이드였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가볍고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공장 바닥에 굴러다니던 고철 부스러기가 지금은 초음속, 전투기의 심장을 구성하는 정밀 부품으로 다시 태어나 제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렉세이가 같은 부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5년간 티타늄만 다뤄온 사람의 손에서 그 떨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납기는 어떻습니까? 알렉세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적대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순수한 엔지니어의 호기심만 남아 있었죠. 기존의 해외에서 새 티타늄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주문부터 입고까지 48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재활용 공정 덕분에 자체 조달이 가능해져 9일이면 소재가 라인에 투입됩니다. 48일에서 9일, 80%가 넘는 시간 단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담당 부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 공정 도입 이후 저희 러시아산 티타늄 의존도는 사실상 0%입니다. 그 순간 알렉세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러시아산 티타늄 의존도 0%.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러시아의 티타늄 목줄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보잉과 에어버스마저 러시아 티타늄 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한국은 혼자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저는 공장 바닥에 서서 거대한 생산 라인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팔, 그 사이를 오가며 검사하는 기술자들. 이건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소재 주권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의 저주를 기술로 뒤집어 놓은 것. 남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아 가장 강력한 무기의 심장으로 부활시키는 연금술. 알렉세이가 여전히 부품을 손에 든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한국을 떠나 모스크바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공장에서 본 것들은 비행기에 오르는 것만으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모스크바의 사무실에서 이 기억은 더 선명해지겠죠. 80년간 누구도 깨지 못한 벽을 광산 하나 없는 나라가 뚫었다. 그리고 그 벽을 뚫는 출발점은 제 은사에 실패한 연구였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빅토르 선생님의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해진 표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날 오후, 우리는 다시 KIMS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마지막 검증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험실 테이블 위에 30개의 티타늄 시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양산 라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샘플이었죠. 제조 시기도, 투입된 스크랩의 출처도, 가공 조건도 전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이 30개 시편의 산소 농도와 기계적 물성을 두 분이 직접 검사해 주십시오. 박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저희 장비가 아니라 볼코프 이사님의 장비로 하셔도 됩니다. 분석 방법도, 시편 선택도 전부 두 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렉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비아냥도 없었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검사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알렉세이와 저는 번갈아 가며 30개의 시편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산소 농도 측정, 경도 테스트, 인장 강도 시험. 33년간 군수 품질 관리를 해온 제 경험과 25년간 티타늄을 만져온 알렉세이의 전문성을 모두 동원했죠. 결과를 정리하는데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알렉세이가 데이터 시트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0개 전수. 산소 농도 전부 500ppm 이하. 최저 412, 최고 487점, 평균 441ppm. 인장 강도. 30개 전수 항공급 기준 충족. 평균값은 새 티타늄 대비 4% 높음. 경도. 30개 전수 합격. 편차 1.8% 이내. 한 개의 불합격도 없었습니다. 실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렉세이가 30개 시편 중 하나를 손에 들어 올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 은빛 금속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미트리. 그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졌어. 25년간 세계 최대 티타늄 기업의 기술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정회원이자 보잉과 에어버스의 품질 감사를 통과시킨 장본인이었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졌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80년 동안 인류를 가로막았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의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빅토르 선생님의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된 낡은 노트.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표지. 그 안에 담긴 827번의 실패, 아니 827번의 데이터. 저는 그 노트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박진우 박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사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은사이자 아버지의 절친이셨던 빅토르 세르게의 빛이 박사님의 연구 노트입니다. 30년 전 바로 이 기술에 평생을 바치셨던 분의 기록이에요. 박진우 박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선생님은 이 기술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메모를 남기셨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그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단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박진우 박사가 그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노트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완성했고요. 박진우 박사가 두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연구 데이터를 다룰 때의 그 침착한 손이 낡은 노트 한 권 앞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진우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어요. 저희가 해낸 게 아닙니다. 이분의 연구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소련의 실패 데이터를 논문으로 접했을 때 저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배님들의 실패가 없었다면 저희도 7년을 허비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빅토르 선생님. 선생님의 827번의 실패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모스크바의 실험실에서 쌓아 올린 데이터가 지구 반대편 창원이라는 작은 도시의 연구실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그 한 줄의 힌트를 누군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알렉세이가 제 옆에 서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도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어요. 모스크바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의 윤곽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 작은 나라, 광산 하나 없는 나라. 하지만 그 나라가 방금 인류 80년의 숙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알렉세이가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돌아가면 뭘 할 거야? 저는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를 쓸 거야. 보고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할 보고서. 한국과의 소재 기술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이야. 알렉세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동 연구, 기술 경쟁 상대국이잖아. 맞아. 하지만 빅토르 선생님이 시작한 걸 한국이 완성했어. 그건 경쟁이 아니라 이어짐이야. 과학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한 사람이 쌓은 벽돌 위에 다른 사람이 또 벽돌을 올리고. 국적은 달라도 꿈은 같으니까. 알렉세이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빅토르 박사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셨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이 온통 하얀 빛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사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우열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 티타늄 광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남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것에서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80년간 불가능하다고 낙인 찍힌 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느냐. 아니면 3,400번을 더 도전하느냐. 빅토르 선생님은 827번의 실험 끝에 멈추셔야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거기서 3,400번을 더 나아갔죠. 합치면 4,200번이 넘는 도전입니다. 불가능이란 아직 충분히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빅토르 선생님의 묘소에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묘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 누군가 해냈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하신 그 꿈을 완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산은 없지만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던져버린 문제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형광등, 불빛이 지직거리는 좁은 실험실에서 오늘도 묵묵히 데이터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87%의 쓰레기를 100%의 가치로 바꿔낸 기적.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4200번의 실패 위에 올려진 단 한 번의 성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광산 하나 없이 티타늄 강국이 된 나라.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포기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완성한 나라. 저는 33년간 러시아 국방부에서 세계 최강의 소재 기술력을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기꺼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인류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니까요. 빅토르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기술은 반드시 누군가 완성하게 될 거다. 네, 선생님. 누군가 해냈습니다. 그 누군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도 포기한 80년의 벽을 세계 최초로 뚫어낸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광산 하나 없는 나라가 기술 하나로 강대국의 독점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